유리잔이 말해준 것.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당겨 깨어난 것은 97년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서리가 내린 어느 날 아침이었다. 홈즈였다. 그의 손에 든 촛불이 그의 열망과 구부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나는 한눈에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리 와, 왓슨? 그는 소리쳤다. 사건이 발생했어.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옷부터 입고 오라고. 10분 후 우리 두 명 모두 택시마차 안에 앉아 있었다. 택시는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체링턴 크로스 역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겨울 새벽에 첫 번째 희미한 여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를 지나쳐가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흐릿한 형체처럼 간혹 눈에 띄었다. 불투명한 런던의 악취 속에서 그 형체들은 흐릿해져서 분간할 수 없었다. 홈즈는 침묵 속에서 육중한 외투 속에 몸을 묻고 있었고 나 역시 기꺼이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기가 매우 매서웠고 우리 중 그 누구도 기도 같은 고요함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역에 도착한 우리는 뜨거운 차를 마신 후 켄트 지역으로 향하는 열차의 좌석에 앉았고 완벽하게 몸을 녹였다. 그 다음에야 그가 말을 시작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큰 소리로 읽었다. 에비 그랜지 저택, 마셩시 켄트주, 새벽 3시 30분. 친애하는 홈즈 씨.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당신의 취향과 경력에 어울리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 문제의 숙녀분이 이야기할 것들을 제외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들을 정확히 당신에게도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1분이라도 낭비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유스터스 경을 그곳에 그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애하는 스탠리 홉킨스 경위. 과거의 홉킨스 경위는 7번이나 나를 불러들였고 그때마다 그의 소환은 전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 홈즈가 말했다. 내 판단으로 그가 가져준 모든 사건들이 자네의 수집품 목록에 들어가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왓슨, 자네가 수집품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고 자네가 그 힘을 발휘한 결과 내가 자네 이야기 속에서 개탄스러운 것을 발견한다 해도 바로 걸충할 이야기들이 탄생하곤 했다는 것이지. 자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치명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 과학적 훈련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 그 결과 일련의 고전적이면서도 교훈적인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자네가 망치기도 한다고. 자네는 가장 섬세하고 고상한 이야기들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자네는 독자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감각적인 세부 사항을 가진 이야기에 집중하거든. 그러니 독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부분이 부족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자네가 직접 그 이야기들을 쓰지 않는 건가? 나는 씁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그러게 할 생각이야, 왓슨. 현재 알다시피 나는 상당히 바쁘지만 내 노후를 책집필에 바칠 생각이야. 그 책은 모든 발견의 기술을 한 권의 책으로 집약시킬 것이야. 현재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연구 주제는 살인사건인 것 같군. 그럼 자네 생각에는
유스터스 경이 죽었다는 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홉킨스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의 글은 상당히 동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폭력적인 사태가 있었고 희생자의 시신은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 남겨진 것으로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유스터스 경이 단순히 자살했다고 해서 나를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거야. 그 숙녀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짐작해보자면 그녀는 비극이 일어나는 동안 그 방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 우리는 상류사회의 풍요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 왓슨. 부스럭거리는 얇은 종이나 모노그램, 가문의 문장을 수놓은 외투, 다양한 주소,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계지. 나는 홉킨스가 그의 명성에 걸맞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흥미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 같군. 사건은 어젯밤 12시 이전에 일어났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시간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지. 지역 경찰들을 불러야 했을 것이고 런던 경시청과 연락을 했을 거야. 홉킨스는 밖으로 나가야 했고 결국에는 나를 불러야 했지. 이 모든 일을 모두 수행하려면 좋기 하룻밤은 걸렸을 거라고. 그래, 이제 우리는 치스러스트 역에 도착했군. 잠시 후면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겠군. 좁은 시골길을 3km 정도 달려가자 거대한 정원의 정문과 마주쳤는데 초췌한 안색에 큰 재앙을 맞이한 얼굴을 가진 주택관리인이 열어주었다. 그 길은 이제 고대 느릅나무의 줄 사이에 있는 웅장한 공원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팔라디오의 양식을 본떠 낮고 넓게 펼쳐진 집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 부분은 오래된 것이 확실한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었지만 저택의 큰 창문은 현대적 개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줬다. 특히 집의 한쪽 부속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건축된 것처럼 보였다. 스탠리 홉킨스 경위는 젊은 몸매와 기민하고 열성적인 얼굴을 하고 열린 문 근처에 서 있었다. 우리가 거대한 정원을 가로지르는 사이 그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도요, 왓슨 박사님. 그러나 만약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면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숙녀가 정신을 차린 이후로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루이샴 강도단을 기억하시나요? 렌달 집안 출신의 새 불량배들 말입니까? 맞아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요. 그들의 짓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2주 전에 시드넴에서 사건을 벌였고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토록 신속하게 그리고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오히려 멋있기까지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입니다. 이번엔 교수형이 언제 집행되느냐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유스터스 경은 죽었나요? 네. 그는 자신의 집안 부직갱이에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마부말로는 유스터스 브레켄스톨 경이라던데요. 맞아요. 켄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죠. 브레켄스톨 부인은 지금 방에 있어요. 불쌍한 숙녀분, 그녀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반쯤 죽은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녀를 직접 보고
이번 사건과 사실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식당을 살펴보죠. 브레켄스톨 부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우아한 자태나 그렇게 여성스러운 존재,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녀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졌으며 그녀의 최근 경험이 안색을 초췌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한 눈의 색상과 어울리는 완벽한 안색을 가졌을 것이다. 그녀의 고통은 육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는데 한쪽 눈에는 무시무시한 자두색의 붓기가 솟아올라 있었다. 키가 크고 엄숙한 여자인 그녀의 하녀는 식초와 물로 열심히 그 붓기 부근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 부인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빠르고 날카로운 시선과 그녀의 아름다운 이목구비의 기민한 표정은 최근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그녀의 지혜도 또는 용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파란색과 은색으로 된 헐렁한 드레싱 가운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옆 소파에는 검은 새킨으로 덮인 디너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호킨스 씨. 그녀는 피곤한 듯 말했다. 저 대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약 필요하다면 이 신사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식당에는 안 가보셨나요? 저는 이분들이 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고맙겠어요. 남편이 아직도 그곳에 누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기분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가 그렇게 손을 올리는 순간 헐렁한 가운이 팔뚝에서 뒤로 떨어졌다. 홈즈는 탄성을 질렀다. 또 다른 부상을 입으셨군요, 부인. 이게 뭡니까? 하얗고 둥근 한쪽 팔에는 선명한 붉은 반점 2개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을 덮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젯밤의 흉측한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유스터스 브레켄스톨 경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려 해도 소용없을 것 같군요. 내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이웃들이 모두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어쩌면 그 잘못은 부분적으로 내 탓일지도 몰라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의 좀 더 자유롭고 덜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의 바르고 점잖은 영국인의 생활은 제게 맞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두에게 악명이 높은 한 가지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유스터스 경이 부인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와 1시간 이상 함께 있는 것은 불쾌한 일이에요. 예민하고 활기찬 여자가 밤낮으로 그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런 결혼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자 범죄고 악행이에요. 내가 말하건대 주님의 이 무서운 율법은 이 땅에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악행을 오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순간 그녀는 자세를 바르게 잡았고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이마의 끔찍한 흔적 아래에서 눈이 이글거렸다. 그러자 하녀의 힘차고 달래는
손이 그녀의 머리를 쿠션으로 눕혔고 이내 분노는 격정적인 흐느낌의 형태로 사라졌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대해 말씀해 드릴요. 이 집에서는 모든 하인들이 현대식 건물에서 잠을 잔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중앙구역은 모두 침실로 이루어져 있고 부엌은 뒤에 있고 그리고 우리 부부의 침실은 위에 있어요. 내 하녀 테레사는 내 방 위층에서 잡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어떤 소리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강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강도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유스터스 경은 10시 30분경에 자신의 침실로 갔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숙소로 가고 없었어요. 제 하녀만 일어나 있는 상태였고 그녀는 제가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집 꼭대기에 있는 그녀의 방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이 방에서 11시가 넘도록 앉아서 책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지 둘러보았어요. 제가 설명했듯이 유스터스 경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집안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죠. 저는 부엌과 집사의 식료품 창고, 총기실, 당구실, 응접실, 그리고 마침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창가로 다가가자 문득 얼굴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창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커튼을 한쪽으로 젖혔어요. 그러자 저는 막방에 발을 들여놓은 어깨가 넓은 노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 창문은 긴 프랑스식 창문으로 사실은 잔디밭으로 통하는 문도 되죠. 저는 제 침실 촛불을 손에 들고 그 불빛에 비추어 내가 처음 보는 남자 뒤에 2명의 다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 남자는 순식간에 저를 잡았어요. 그는 먼저 제 손목을 잡고 그 다음에 목을 잡았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는 주먹으로 눈을 내리치고는 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식당 테이블 맨 앞에 서 있는 오크 의자의 로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줄이 너무 단단히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입가에 손수건이 뭉쳐 막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불행한 제 남편이 방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몇 가지 의심스러운 소리를 들었고 그가 발견한 그런 광경이 벌어진 것을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로 왔을 거예요. 그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두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강도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지만 다른 한 명, 노인이 허리를 굽혀 벽난로에서 부지깽이를 집어들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에게 끔찍한 일격을 가했어요. 그는 신음소리 없이 넘어져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기절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기절하고 있었던 시간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찬장에서 은식기 같은 것을 모아들인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포도주 병을 꺼냈어요. 그들은 각자 손에 잔을 들고 있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은 수염을 기른 노인이고 다른 2명은 젊고 수염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2 아들과 아버지 관계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내가 단단히 묶여 있는지 확인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창문을 닫고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내가 입을 열기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제 비명소리에 하녀가 저를 도우러 왔죠. 다른 아이들도 곧 알게 돼서 우리는 지역 경찰을 불렀고 그 경찰은 즉시 런던과 연락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나요, 홈즈 씨? 홉킨스가 물었다. 저는 브레켄스톨 부인의 인내심과 시간을 더 이상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홈즈는 말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하녀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침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달빛 아래 저쪽 오두막 문 옆에 서 있는 3명의 남자를 보았지만 그때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 후 1시간이 더 지나서 저는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려내려가서 저희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불쌍한 주인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주인님 머리에 흘러나온 피가 방바닥에 흥건하게 적시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신을 잃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근처에 묶여 있었어요. 사모님의 옷에도 주인님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출신의 메리 프레이저 양이 그랬고 애비 그랜지의 브레켄스톨 부인 역시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신은 그녀에게 충분히 오랫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하녀 테레사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갈 거예요. 그 수척한 여인은 어머니 같은 상냥함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팔을 두르고 그녀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녀는 평생 브레켄스톨 부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홉킨스는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부터 아기였던 그녀를 길렀고 18개월 전 그들이 처음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났을 때 그녀와 함께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름은 테레사 라이트이고 요즘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유형의 하녀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홈즈 씨. 표정이 풍부한 옴즈의 얼굴에서 뜨거운 관심이 사라지고 나는 그 미스터리와 함께 사건의 모든 매력이 내 친구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범인을 체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평범한 악당들과 어울리며 홈즈가 손을 더럽힐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난해하고 박식한 전문 의사가 홍역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불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짜증을 낼 것이었다. 물론 내가 내 친구의 눈에서 읽은 짜증 같은 것이 그 감정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애비 그랜지 저택의 식당에서의 광경은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의 시들해진 관심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식당은 매우 크고 높은 공간이었는데 조각된 참나무 천장과 오크 벽장식, 그리고 사슴의 머리와 고대 무기들이 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식당 문 저쪽 끝에는 우리가 들었던 높은 프랑스식 창문이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작은 창문이 차가운 겨울 햇살로 방을 가득 채웠다. 왼쪽에는 크고 깊은 벽난로가 있었고 거대한 오크 선반이 걸려 있었다.
벽난로 옆에는 의자 팔과 밑부분에 가로줄이 달린 무거운 오크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 아래와 위쪽에는 진홍색 끈이 늘어져 있었는데 이 끈은 양쪽이 아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부인을 풀어줄 때 끈은 벗겨졌지만 끈이 묶여있던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야 우리의 주의를 끌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난로 앞에 있는 호랑이 가죽 근처에 눕혀진 끔찍한 물체에 완전히 흡수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약 40세의 키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의 시체였다. 그는 짧고 검은 수염 사이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얼굴을 위로 한 채 드러누워 있었다. 꽉 쥐고 있는 두 손은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 무거운 검은 가시가 박힌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어둡고 잘생기고 매끈한 이목구비가 앙심을 품은 증오로 발작을 일으킨 상태였기에 죽은 사람의 얼굴은 끔찍하게 사악한 표정으로 굳어져 있었다. 집안이 떠들썩해졌을 때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포피쉬 자수가 새겨진 잠옷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바지 끝에 맨발이 튀어나와 씻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는 끔찍하게 손상됐고 방 전체가 그를 쓰러뜨린 그 일격의 야만적인 흉포함을 시사했다. 그의 옆에는 뇌진탕을 일으킨 무거운 부지깽이가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것과 그것이 가져온 형언할 수 없는 잔해 모두를 조사했다. 이 늙은 렌달은 엄청나게 힘이 강한 사람임에 틀림없겠군요. 그는 말했다. 네. 홉킨스가 말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는 거친 사람이에요. 그를 잡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줄곧 그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방금 전에야 범인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도망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항구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요. 저녁 전에 소식이 올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인이 그들의 인상착의를 묘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범인들이 브레켄스톨 부인도 침묵시켰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그녀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덧붙였다. 충분히 그럴 수 있군요. 만약 그녀가 기절한 상태라서 보거나 듣거나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들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겠죠. 홉킨스, 이 불쌍한 친구는 어떤가요? 그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는 술이 덜 깼을 때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술에 취했을 때는 완벽한 악인이었죠. 술에 반쯤 취했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술 취했을 때면 악마가 그의 안에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어떤 악행이든 저지를 수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의 재산과 명성, 귀족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우리 쪽으로 넘겨지기도 했어요. 그가 부인계에게 석유를 뿌려놓고 불을 질렀다는 추문이 있었는데 이 추문은 설상가상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테레사 라이트라는 하녀에게 술병을 던졌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그가 없다면 이 집안은 더 밝은 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홈즈가 무릎을 꿇고 주의 깊게 매듭을 살피고 있었다. 그 매듭은 빨간 끈의 끝부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밤 부인을 묶고 있었던 끈이었다. 그러더니 그가 주의 깊게 강도들이 아래로 끈을 내리면서 끊어지고 해진 부분을 살폈다. 이것이 끊어졌을 때 부엌의 초인종이 크게 울렸을 텐데요. 그는 말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은 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도둑은 자신이 초인종 끈을 잘라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감히 그런데다만, 아니 무모한 방법으로 초인종의 끈을 잡아당길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홈츠 씨. 지금 당신이 던진 질문을 저도 자문하고 또 자문했어요. 그 강도들이 이 집과 이 집의 습관적인 행동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놈들은 하인들이 모두 비교적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 것이고 부엌에서 종이 울리는 것을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인 중 한 명과 한패가 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건 명백해요. 하지만 8명의 하인이 있는데 모두 의심할 나위 없는 올바른 품성을 지니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주인이 던진 술병을 맞았던 경험이 있는 하인을 의심하게 될 것 같군요. 홈즈는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여자가 헌신적으로 돌봤던 부인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점은 사소한 것이고 일단 렌달 강도단만 잡으면 공범을 추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부인의 이야기는 보다 명백한 증거들이 필요했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세부 사항들이 그걸 확증해 주는군요. 그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바닥이 강철처럼 단단해서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벽난로에 촛불이 켜져 있던 흔적이 보입니다. 네, 도둑들이 길을 찾아낸 것은 자신들이 가져온 불빛과 부인의 침실 촛불을 사용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뭘 가져갔나요? 글쎄요, 그들은 별것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서랍장에서 은접시 6개만 가져갔을 뿐이에요. 브레켄스톨 부인은 유스터스 경의 죽음으로 인해 범인들 스스로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원래 계획과는 달리 이 집을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임에 틀림없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좀 마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겠죠. 맞아요. 여기 서랍장 위에 있는 이 3개의 잔은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포도주 병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뭔가요? 3개의 잔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 모두 포도주 색깔로 물들었고 그중 1개의 잔에는 오래된 포도주의 찌꺼기가 들어있었다. 병은 3분의 2가 채워진 채 그 유리잔들 가까이에 서 있었고 병 옆에는 길고 깊게 얼룩진 코르크 마개가 놓여 있었다. 겉모습과 병 위의 먼지를 보면 살인자들이 즐겼던 그 포도주가 흔하지 않은 빈티지임을 보여주었다. 홈즈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의 무기력한 표정이 없어졌고 나는 다시 그의 예리하고 깊은 눈 속에서 관심의 빛을 보았다. 그는 코르크 마개를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걸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가 물었다. 홉킨스는 반쯤 열린 서랍을 가리켰다. 그 안에는 식탁용 덮개천과 커다란 코르크 스크류가 놓여 있었다. 브레켄스톨 부인이 범인들이 스크류를 사용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 범인들이 병을 열었을 당시 그녀가 기절한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 그렇죠. 사실 그 스크류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병은 휴대용 스크류로 열었는데 아마도 휴대용 칼 속 부품처럼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 칼의 길이가 4cm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코르크 마개의 윗부분을 검사하면 코르크 마개를 뽑기 전에 스크류가 모두 3번 박혔던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관통되지 않았어요. 이 긴 스크류를 사용했다면 코르크를 고정시키고 한 번 당기는 것으로 충분히 열 수 있었을 거예요. 홉킨스 씨가 이 병을 연 사람을 잡으면 그가 휴대용 다용도 칼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훌륭해요. 홉킨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 유리잔들은 정말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브레켄스톨 부인은 실제로 그 세 남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죠. 그렇죠? 네,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끝이네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세 개의 유리잔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홉킨스. 눈에 띄는 게 하나도 없군요. 이 유리잔들과 관련된 의혹은 그냥 넘어갑시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나 같은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간단한 것을 제대로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더욱 복잡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경우가 지금이겠죠. 물론 이 유리잔들은 단순한 우연임에 틀림없어요. 좋은 아침이네요, 홉킨스.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추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렌달 강도단이 체포되면 제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당신의 성공적인 결말을 축하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자고, 왓슨. 우리는 집에서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군. 돌아오는 길에 나는 홈즈의 얼굴에서 아까 그 집에서 관찰한 무언가에 대해 몹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때로 일부러 노력을 기울인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풀고 마치 문제가 분명한 것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후 그는 다시 의욕과 생각에 빠졌다. 그의 찌푸린 미간과 멍한 눈은 그의 생각이 다시 한번 한밤의 비극이 일어난 에비그랜지 저택의 큰 식당으로 되돌아갔음을 나타내곤 했다. 마침내 우리가 탈 기차가 교회의 여관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플랫폼으로 뛰어올라 나를 자신의 뒤쪽으로 끌어내렸다. 미안하지만 친구. 그가 멀리 굽은 철로 뒤로 사라져가는 우리 열차의 뒤쪽 칸을 보면서 말했다. 자네를 단순한 변덕의 희생자로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왓슨, 내 목숨을 걸고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네. 내가 가진 모든 본능이 그것에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어. 아까의 추리는 모두 틀렸어. 다 틀렸어. 그 추리가 틀렸다고 맹세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부인의 이야기는 완벽했고 하녀의 확증은 충분했고 세부사항은 꽤 정확했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뭐 있겠나? 아니, 그래. 유리잔이 3개 그거면 돼. 하지만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당연한 듯 여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번 사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는 것과 같은 신중함과 주의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조사했다면,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번 사건이 진부한 종류의 사건이라고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이미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 같은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나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했겠지. 그래, 여기 이 의자에 앉아보자고, 왓슨. 치스러스트로 가는 열차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자고. 그리고 이제 나는 자네 앞에 모든 증거를 늘어놓겠어. 그리고 브레켄스톨 부인과 그녀의 하녀가 말한 것들이 모두 필연적으로 진실이라는 생각을 흐트러뜨릴 것들에 대해서도 자네에게 말하겠어. 그 부인의 매력적인 인격과 외모가 우리의 판단력을 오도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 만약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녀의 이야기에는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세부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 이 강도들은 2주 전에 시드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강탈했어. 그들과 그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신문에도 실렸고, 상상 속의 강도들이 함모하는 이야기는 꾸며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지. 사실 큰돈을 한 번에 번 강도나 도둑들은 대개 다른 위험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평화롭고 조용하게 수익을 누리는 것을 매우 기꺼이 즐기는 편이지. 다시 말하지만 강도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이는 것은 흔치 않아. 비명을 지르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지 말라는 의도로 여자를 치는 일도 흔하지 않지. 한 남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숫자인데 살인을 저지르는 것 역시 흔치 않아. 손이 닿을 거리에 훨씬 더 많이 약탈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만 물건을 챙긴 다음 만족하고 도망치는 것 역시 드문 일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런 사람들이 포도주 병을 반쯤 비워두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 이 모든 특이한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나, 왓슨? 그 사실들이 누적되어 불러오는 효과는 확실히 상당하지만 각각을 봤을 때 그 자체로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에 가장 특이한 것은 그 부인이 의자에 묶여 있어야 했다는 거야. 글쎄, 왓슨,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실하지 않아. 그들이 그녀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녀가 즉시 나가 범인이 탈출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그녀를 잡아둬야 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까 자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 부인의 이야기에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요소가 있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포도주를 담은 유리잔의 경우가 있지. 포도주 잔이요. 어떻다는 건가? 자네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겠나? 분명하게 보이네. 우리는 3명의 남자가 술을 마셨다고 들었어. 그럴 것 같나? 왜 아니겠나? 각 잔에 포도주가 들어있었는데. 맞아. 하지만 한 잔에만 찌꺼기가 있었어. 자네도 틀림없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마지막으로 채워진 잔에 찌꺼기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전혀 아닐세. 그 병에는 포도주 찌꺼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처음 2잔은 투명하고 깨끗한 포도주만 들어 있었고 3번째 잔만 찌꺼기로 가득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이 경우 가능한 설명은 2가지야. 단 2가지라고. 하나는 2번째 잔이 채워진 후 병이 심하게 흔들렸고 그 이후 3번째 잔에 찌꺼기가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지.
그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여. 아니, 확실히 개연성이 없다고 확신하네. 그럼 자네 생각은 뭔가? 두 잔만 사용했고 두 잔의 찌꺼기를 세 번째 잔에 모아 부어서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찌꺼기가 마지막 잔에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나? 나는 그렇다고 확신하네.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작은 현상에 대한 진실한 설명을 제대로 맞춘 것이라면 그 사건은 곧 평범한 것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으로 발전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브레켄스톨 부인과 그녀의 하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이 뭔가를 숨겨야 할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사건을 구성해야 해.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이야. 여기 왓슨, 치스러스트로 가는 열차가 왔어. 우리가 돌아온 것에 대해 에비그랜지 저택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스탠리 홉킨스가 경찰서에 보고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식당을 독차지하고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근 채 2시간 동안이나 그의 사고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그의 훌륭한 추리 작품들을 탄생하게 만든 아주 세밀하고 힘든 조사들 중 하나에 몰두했다. 교수님의 시범을 관찰하는 흥미에 가득 찬 학생처럼 구석에 앉은 나는 그 놀라운 연구의 모든 단계를 따랐다. 내 친구 홈즈는 창문과 커튼, 카펫, 의자, 밧줄을 차례로 세밀하게 검사했고 확인하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불행한 남작의 시체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홈즈는 거대한 벽난로 선반 위로 올라갔다. 그의 머리 훨씬 위쪽에 아직도 몇 센티미터 정도의 붉은 줄이 걸려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초인종으로 통하는 전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것을 올려다보았고 그리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벽에 있는 나무 받침대의 무릎을 기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밧줄에 끊어진 끝으로부터 아주 가까이까지 가져갔다. 하지만 여전히 몇 센티미터가 모자랐다. 그러나 그의 주의를 끄는 것은 전선의 연결 부분 그 자체만큼은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만족감을 표시하며 뛰어내렸다. 괜찮아, 왓슨. 그가 말했다. 우리가 사건을 접수했어. 자네와 나의 수집품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들 중 하나이지. 하지만 이런 내가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내 인생의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이제 없어진 몇몇의 연결 지점만 찾으면 고리가 거의 완성될 것 같아. 그 범인들을 잡은 건가? 이봐 왓슨, 범인들이 아니야. 실은 한 남자야. 한 명이지. 매우 무서운 사람이야. 사자처럼 강해. 그 육중한 부지깽이를 휘둘러서 남작에게 가한 일격을 봐. 키가 150cm는 넘고 다람쥐처럼 민첩하고 손가락을 잘 다루는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기발한 이야기는 모두 그가 조합해낸 결과물이야. 왓슨, 우리는 아주 뛰어난 사람의 작품을 발견했어. 그런데도 그는 우리에게 단서를 한 가지 남겼어. 의문의 요지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그 단서를 남긴 거야. 단서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자, 만약 자네가 저기 위쪽 초인종에 연결된 붉은 밧줄을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분명 천으로 된 끈이
전선에 부착되어 있는 지점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렇다면 왜 이건 꼭대기에서 4-5cm가 떨어진 곳이 끊어졌을까? 거기가 닳아서? 바로 그거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이 끝부분은 닳아 있어. 그는 칼로 그렇게 만들 만큼 교활했지. 하지만 다른 끝은 닳지 않았어. 여기 아래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벽난로 위에 올라가면 다른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잘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발생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자고. 그 남자는 밧줄이 필요했어. 그는 초인종을 울려서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건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벽난로 선반 위로 뛰어올랐는데 손이 잘 닿지 않아 받침대에 무릎을 올려놓았어. 그래, 먼지에 비친 자국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칼을 꺼내 꽂을 수 있었지. 내 키로는 그곳에 적어도 4cm 위쪽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지. 그러면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나보다 적어도 4-5cm는 큰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 참나무 의자 좌석에 있는 저 자국 좀 봐. 저게 뭐지? 피야. 피가 분명해. 이것만으로도 그 부인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범죄가 끝났을 때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저 핏자국이 있었을까? 그럴 수 없겠지.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의자에 앉혀진 거야. 부인의 검은색 원피스에 이 핏자국과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는데 나는 돈을 걸 수도 있어. 우린 아직 패배를 한 것이 아니야. 왓슨, 이건 우리의 마ren고 전투야. 패배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기 때문이지. 우선 테레사라는 하녀와 몇 마디 하고 싶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당분간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 강인한 오스트레일리아인 하녀이자 간호사인 그녀는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과묵하고 의심스럽고 무례했다. 홈즈가 쾌활한 태도를 놓지 않았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한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에 상응해서 그녀가 호의적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자신의 죽은 주인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내 돌아가신 주인님이 제게 술병을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가 부인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약 그녀의 동생이 그곳에 있었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술병을 제게 던진 거예요. 만약 가리따운 그녀가 그 상황을 방치했다면 그는 12개가 넘는 술병을 나에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는 줄곧 그녀를 학대했고 그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학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저지른 모든 행위를 심지어는 저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당신들이 보셨던 팔에 난 상처 자국에 대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모자 핀에 찔려서 생긴 흔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교활한 악마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가 죽었으니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해요. 그가 이 땅을 걸어 다닌다면 그는 악마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겨우 18개월 전이었는데 우리 둘 다 마치 18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방금 런던에 도착한 상황이었죠. 그것이 그녀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온 첫 번째 항해였어요.
그 전까지 그녀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 돈, 그리고 거짓된 런던식 사기 수법으로 그녀를 넣었어요. 그래요. 이 결혼은 그녀가 저지른 실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종류의 실수는 여자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그녀는 그 실수의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가 그를 몇 월에 만났냐고요? 우리가 도착한 직후였다고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6월에 도착했고 만남은 7월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작년 1월에 결혼했어요. 부인은 다시 거실에 누워 있으니 틀림없이 당신과 만나는 것을 허락할 거예요. 하지만 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의 피와 살이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부인은 경험했어요. 브레켄스톨 부인은 아까와 같은 소파에 기대고 있었지만 그녀의 안색은 더 밝아 보였다. 하녀가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그녀의 주인 이마에 생긴 멍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아마. 그녀가 말했다. 설마 제게 다시 교차 신문을 하러 오신 건 아니겠죠? 그러자 홈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브레켄스톨 부인, 저는 당신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쉽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여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친구로 여기고 믿어준다면 제가 당신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뭘 하길 바라시나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홈즈 씨. 아니요, 브레켄스톨 부인, 거짓은 소용없어요. 당신은 제가 가진 작은 평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날조라는 사실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부인과 하녀는 모두 창백한 얼굴과 겁먹은 눈으로 홈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로 뻔뻔한 사람이군요. 테레사가 소리쳤다. 지금 당신 말은 제가 모시는 부인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제게 알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전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브레켄스톨 부인. 솔직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한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망설임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새로운 강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녀의 망설임이 사라지고 얼굴이 가면처럼 굳었다. 전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했어요. 홈즈는 모자를 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방을 나와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 거대한 저택의 정원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길을 안내했다. 연못은 얼어 있었지만 고독한 백조를 위해인지 하나의 구멍이 남겨져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쳐다보고 나서 거대한 정문 앞으로 갔다. 그곳에 서서 스탠리 홉킨스에게 줄 짧은 쪽지를 갈겨 쓴 다음 그것을 문지기에게 남겼다. 제대로 맞춘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실수일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의 이번 두 번째 방문을 정당화하려면 홉킨스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해. 그는 말했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려고 해. 내 기억이 맞다면 다음 우리의 작전 현장은 틀림없이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와 우리 사우스햄프턴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송 사무실일 거야.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와 영국을 오가는 또 다른 증기선들이 있기는 하지만 먼저 우리는 가장 거대한 여객선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홈즈가 그 운송회사의 사장에게 보낸 쪽지는 즉각적인 주의를 끌었다. 덕분에 홈즈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얻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895년 6월 그들의 여객선 중 단 한 개만이 기항지에 도착했다. 그 배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여객선인 지브롤터의 바위호였다. 승객 명단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출신의 프레이저 양이 한여와 함께 항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배는 이제 수에즈 운하의 남쪽 어딘가를 통과해서 훨씬 더 멀리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있었다. 그 배의 선장과 상급 선원들은 한 사람 예외를 제외하고 1895년과 동일했다. 1등 항해사였던 잭 크로커는 다른 배의 선장이 되었고 사우스햄프턴에서 이틀 후에 출발할 배를 이끌게 되었다. 역시 그 회사 소속의 여객선인 베이스로 코를 크로커가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는 시드넴에 살았지만 아마 그날 아침에는 회사의 지시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아니었다. 우리의 홈즈 씨는 그를 만날 생각은 없고 그의 기록과 성격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뿐이었다. 최근 선장이 된 그 선원의 기록은 훌륭했다. 그 여객선 회사 내에서 그를 건드릴 선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성격은 근무하는 동안에는 믿을 만했지만 배의 갑판에서 벗어나면 거칠고 사나운 야수 같은 남자였다. 성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마음씨가 착했다. 바로 이 정보가 홈즈가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사우스햄프턴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원했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런던 경시청으로 갔지만 사무실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린 채 택시 안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다시 마차를 돌려서 체링 크로스 전신국으로 돌아가 정보를 보냈다. 그 다음에야 마침내 우리는 다시 한번 베이커가로 향할 수 있었다. 아니, 난 할 수 없어, 왓슨. 그가 우리 방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말했다. 일단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를 구할 수 없을 거야. 내 경력에서 한두 번은 내가 범인을 발견함으로써 그 범인이 범한 범죄보다 더 많은 해를 사회에 입혔다고 느끼곤 한 적이 있었지. 나는 이제 조심하는 법을 배웠고 내 양심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니 차라리 영국의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어. 행동하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보자고. 저녁 전에 스탠리 호킨스 경위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와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당신은 마법사인 것 같아요, 홈즈 씨. 난 정말 가끔 당신이 인간이 아닌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둑맞이는 식기와 접시가 그 연못바닥에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 몰랐어요. 하지만 저한테 그 연못을 조사해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랬어. 그 훔친 물건들을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니 기쁘군요.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강도들이 값비싸는 식기를 훔쳐다가 가까운 연못 속에 집어던지겠어요? 그것은 분명 별난 행동이었어요. 나는 단지 실제로는 그 은식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최대한 빨리 없애기를 열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런 식의 추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실을 단지 눈먼 사람처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지만요.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이 당신에게 떠오른 거죠? 글쎄요, 저는 그런 추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나왔을 때 연못이 있었는데 얼음 위로 작은 구멍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의 코앞에 있었죠. 원하지 않지만 이미 훔쳐서 가져온 물건을 숨기기에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아, 은폐 장소. 그거군요. 스탠리 홉킨스가 소리쳤다. 그래요. 이제 다 알겠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고 길 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연못 속에 던져 넣었고 호숫가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것을 찾으러 돌아오려고 했던 거겠죠. 잘 됐군요, 홈즈 씨. 눈먼 사람들에 대한 비유보다 그게 더 낫군요. 맞아요. 당신은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결국 근식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당신 덕이죠. 하지만 한 가지 차질이 있어요. 차질이요? 네, 홈즈 씨. 랜들 일당이 오늘 아침 뉴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홉킨스. 그렇다면 분명히 어젯밤 그들이 켄트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당신의 추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홈즈 씨. 완전히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랜들 외에도 3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강도단이 있거나 경찰이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불량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지금 떠나실 겁니까? 네, 홈즈 씨.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홈즈 씨가 제게 줄 힌트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하나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거요? 글쎄요. 제가 눈먼 사람 이야기를 제안했잖아요. 하지만 왜요, 홈즈 씨? 아, 물론 그것이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죠. 혹시 저희와 같이 저녁 먹으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의 저녁 식사는 끝났고 식탁은 깨끗이 치워졌다. 그리고 홈즈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는 난로 속 불길 앞에 발을 가져다 대고 온기를 즐기는 중이었다. 갑자기 그는 시계를 보았다. 새로 사건이 전개될 것 같네, 왓슨. 언제? 지금. 그래, 몇 분 안에. 내가 방금 스탠리 호킨스에게 나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판단을 믿어. 아주 현명한 대답이야, 왓슨. 자네는 이것을 이렇게 보아야 해. 내가 아는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그가 아는 것은 공식적이야. 나는 사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찰관이지. 그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조직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지.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면 나는 그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히지 않을 생각이야.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확실히 파악할 때까지 내 정보를 그와 공유하는 것을 보류할 것이네. 하지만 언제까지인가? 때가 왔어. 이제 자네는 놀라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네. 계단에서 소리가 났고 문이 열린 후 훌륭한 남자다운 형체가 우리 앞에 드러났다. 그 베이커가의 방문이 통과시킨 적 없었던 수준의 훌륭함과 외모를 가진 젊은 남자였다. 그는 매우 키가 큰 청년으로 금빛 콧수염을 기르고 푸른 눈을 가졌으며 열대의 태양에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거대한 몸집이 강한 만큼 활동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문을 닫고 두 손을 꼭 잡고 가슴을 치켜들고 서서 어떤 지나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앉으세요, 크로커 선장. 제 전보를 받으셨나요? 방문객은 안락 의자에 주저앉더니 의아한 눈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의 정보를 받았고 이렇게 당신이 말한 시간에 왔습니다. 당신이 저희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었다고 들었는데 당신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네요. 최악의 상황을 들어봅시다. 날 어떻게 할 건가요? 체포할 겁니까? 말 좀 해봐요. 이렇게 고양이에게 놀아나는 쥐처럼 쫓겨다닐 수는 없어요. 저분에게 담배를 한 대 주게. 홈즈가 말했다. 한 대 피우세요. 그리고 진정하세요, 크로커 선장. 내가 만일 당신이 일반 범죄자라고 생각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확실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면 나는 완벽하게 당신을 박살내버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어젯밤 애비 그랜지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사실이요. 아무것도 추가되거나 빼지 않은 정확한 사실 말입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진실에서 1cm라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창문으로 달려가 이 경찰용 호루라기를 불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내 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죠. 선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햇볕에 그을린 큰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쳤다. 한번 해보죠. 그가 소리쳤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죠. 당신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먼저 말할게요. 나로서는 후회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도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실행할 것이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 짐승을 저주하십시오. 그놈에게 고양이만큼 목숨이 많았다고 해도 그 목숨들은 모두 내 손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메리, 그 숙녀가 있죠. 메리 프레이저. 그래도 나는 절대로 그 저주받은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약 그녀를 공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 위 한 줄기 미소를 보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내 영혼은 몇 방울의 물로 되어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래요. 하지만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신사 여러분, 이제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사 대 신사로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당신들에게 묻고 싶군요.
조금 더 시간을 돌아가야겠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그녀가 우리 배의 승객이었을 때, 그리고 제가 지브롤터의 바위호의 1등 항해사였을 때 그녀를 만났다는 것을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내가 그녀를 만난 첫날부터 그녀는 나에게 유일한 여자였어요. 그 항해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매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녀를 더 사랑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배의 갑판에 키스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랑하는 그녀의 발이 닿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나와 약혼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친절한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공평하게 대했어요. 나는 불평할 것이 없었죠. 나에게는 사랑이었고 그녀 편에서는 좋은 동료이자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녀는 자유인이었지만 나는 다시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녀가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직위와 돈, 그 어떤 것을 가진 누가 그녀를 보다 더 잘 다룰 수 있겠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그녀의 결혼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이기적인 사냥개가 아니니까요. 그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과 그녀가 무일푼에 뱃사람에게 몸을 내던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저 기뻤어요. 그게 제가 메리 프레이저를 사랑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녀를 다시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항해에서 저는 승진했고 제가 담당할 여객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드넴에서 제 선원들과 몇 달을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시드넴의 시골길에서 나는 그녀의 오랜 하녀인 테레사 라이트를 만났어요. 하녀는 그녀에 대해, 그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줬어요. 정말이에요. 거의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신발도 감히 핥을 자격이 없는 이 술 취한 사냥개가 그녀에게 손을 대다니요. 저는 테레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 후 메리를 직접 만났고 몇 번 동안 그녀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일주일 안에 항해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떠나기 전에 그녀를 한 번 더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레사는 항상 저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녀는 메리를 사랑하고 저만큼 그 주정뱅이 악당을 싫어했으니까요. 나는 그녀를 통해 그의 집안 상황에 대해 알아냈어요. 메리는 아래층 자신의 작은 방에서 책을 읽으며 앉아있곤 했죠. 나는 어젯밤에 살금살금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창문을 긁었어요. 처음에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서리가 내리는 밤에도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제게 더 커다란 앞쪽 창문으로 오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그곳을 통과하면 거대한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다시 그녀의 입술에서 내 피를 끓게 하는 말을 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잘못 다루는 그 짐승에게 저는 다시 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창문 바로 안쪽에 그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 주여, 바로 그때 그가 미친 사람처럼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고 손에 들고 있던 육중한 지팡이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부직갱이를 향해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 짐승과 저 사이에는 공평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제 팔을 보시면 그가 내려친 첫 번째 일격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차례가 되었고 나는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그의 몸은 썩은 호박처럼 흐물거리더군요. 내가 미안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싸움은 그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결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투는 그가 죽느냐 아니면 그녀가 죽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미친 사람의 손에 그녀를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요? 그런가요? 만약 당신도 신사분들 중 한 명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무슨 행동을 했겠습니까? 한번 듣고 싶군요. 그가 그녀를 때렸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테레사가 위층 방에서 내려왔어요. 찬장 위에 포도주 병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열고 메리의 입술 사이에 조금 흘려 넣었습니다. 메리는 그 충격으로 반쯤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한 모금 마셨어요. 테레사는 얼음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고 그녀와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린 계획은 정확히 똑같았어요. 우리는 강도가 들어서 그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어요. 테레사는 계속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오랜 주인에게 반복했고 저는 한 방향으로 초인종에 달린 줄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녀를 의자에 묶고 밧줄 끝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강도가 그것을 자르려고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강도 사건이라는 의심을 불러오기 위해서 접시와 식기를 몇 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분 정도 이후에 소리를 질러서 집안 사람들을 깨우라는 명령을 두 여자에게 내렸습니다. 나는 식기를 연못 속에 떨어뜨리고는 내 생애에 한 번쯤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으로 시드nem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홈즈 씨. 만약 제 목숨이 달린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홈즈는 한동안 잠자코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을 가로질러 손님의 손을 잡았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가 말했다. 저는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제가 모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개사나 선원이 아니면 그 초인종 줄이 전선과 연결된 높이까지 갈 수 없었고 선원이 아닌 이상 의자에 그렇게 매듭을 묶을 수 없어요. 단 한 번 이 아가씨가 선원들과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항해 중이었을 때였죠. 또한 나는 그녀가 배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녀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른 단서를 찾아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경찰이 우리의 거짓말을 절대 파악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자, 크로커 선장님,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 당신이 어떤 남자라도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도발 아래 행동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지 나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국의 배심원이 결정할 일이죠. 한편으로 저는 당신에게 동정을 표합니다. 당신이 만약 24시가 난에 이곳에서 사라지기로 결정한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이 모두 드러날까요? 네, 다 드러날 거예요. 그 뱃사람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나를 그런 식의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제안입니까? 나는 메리가 공범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가 멀리 도망친 사이에 그녀가 혼자 모든 비난을 다 받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도록 그냥 놔두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지만 제발 홈즈 씨, 불쌍한 메리와 마리아와 메리가 법정에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홈즈는 두 번째로 선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단지 당신을 시험했을 뿐이고 매번 당신은 진실로 내 말에 대답하는군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홉킨스에게 아주 훌륭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단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나로서는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렇게 하죠, 크로커 선장. 이제 우리는 법률이 정한 규칙과 형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죠. 당신은 피고입니다. 그리고 왓슨, 자네가 영국을 대표하는 배심원이야. 나로서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자네 말고는 만나본 적이 없어. 나는 판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 당신은 모든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고가 유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라고들 하죠. 당신은 무죄입니다. 크로커 선장, 법이 다른 희생자를 찾지 않는 한 당신은 내게서 안전합니다. 1년 후에 이 여인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오늘 밤 여기서 우리가 발표한 판결이 정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십시오. 유리잔이 말해준 것.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츠. 위즈덤 커넥트, 편앱.